한양 도성밖 허름한 주막 한 구석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소주 한 잔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화려한 가마가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막 안을 살피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중년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를 찾아서 뭐 하려고? 집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집에? 형님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주막에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부자가 저 거지의 동생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상도 안동 지방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씨 가문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장한영은 정직하고 강직한 선비였지만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장민국은 26살로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좋아했지만 어딘가 세상 물정에 어두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장민호는 22로 형과 달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장사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장한영은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형제간의 우애가 깊은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민국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요. 어느 봄날 저녁 장한영이 두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 언제 어찌 될지 모른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집안의 재산을 나눠주려 한다. 민국과 민호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말씀을? 민국이 말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아버님.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한영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법이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옳다. 그는 책상 위에 2개의 보자기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묵직해 보였고 다른 하나는 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민구가 내가 맏아들이니 먼저 선택하거라. 민국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두 보자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당연히 큰 보자기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러면 동생에게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장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민호는 자동으로 큰 것을 받게 되는구나. 장한영이 먼저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책 한 권과 작은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의학서다. 그리고 이 주머니에는 은자 10량이 들어있다. 민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량이면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장한영이
큰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토지 문서와 두둑한 돈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의 논밭 문서다. 모두 합쳐 100마지기가 넘는다. 그리고 은자 300냥이 들어있다. 민호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장한영은 단호했습니다. 민국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가 민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국아, 너는 이 책의 가치를 알겠느냐? 민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신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것일까요? 그날 밤 민국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동생만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의학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책장을 펼치자 빽빽한 한문과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약초 이름과 처방법이 적혀 있었지만 민국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에 은자 10냥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형님 주무세요? 못 자겠다. 제가 아버님께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민국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필요 없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따라야지. 민호가 민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형님을 도와드릴게요. 제 재산은 형님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민국의 마음속 어둠은 이 따뜻한 말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한영이 두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민국아, 너는 오늘부터 이 책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거라. 한양요? 그렇다. 한양에 가면 의원 정약사를 찾아가라. 그분께 이 책을 보여드리고 의술을 배워라. 민국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의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민국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동생보다 많은 재산을 받는 것, 그것만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장한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구가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기술은 평생 너와 함께한다. 이 책 속의 지식으로 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들로부터 존경과 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민국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국은 마지못해 짐을 꾸렸습니다. 민호가 형의 짐을 싸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형님 한양 가시면 종종 소식 전해주세요. 그래.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민호가 은자 50냥이 든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냐? 형님 한양까지 가는 길이 멀잖아요. 여비도 들고 도착해서도 돈이 필요하실 거예요. 민국은 주머니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생의 순수한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동생의 시해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꼭 감마. 형님 무슨 말씀을. 민국이 집을 떠나던 날 장한영이 대문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민구가 이 아비의 뜻을 원망하지 마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민국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한양까지는 열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민국은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동생은 편안히 집에서 재산을 관리하며 살 텐데 자신은 의술을 배우러 먼 길을 떠나야 하는가? 한양에 도착한 민국은 정약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약사는 60대의 노의원으로 한양에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장한영 어른의 아드님이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정약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 책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민국이 의약서를 건넸습니다. 정약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소문으로만 듣던 동의보감의 비전입니다. 비전이요? 일반에 알려진 동의보감과 다른 특별한 처방들이 담긴 책입니다. 이런 귀한 것을 정약사가 감탄하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민국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자신을 시험한 것일까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민국이 정약사에게 절했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의술을 배우는 길은 험난합니다. 최소 3년은 걸릴 것입니다. 3년이요? 그렇습니다. 약초를 익히고 맥을 짚는 법을 배우고 처방을 외우려면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민국은 막막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생활한단 말인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약사의 의원에서 일하며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약재를 손질하고 환자들의 심부름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손은 약재로 물들고 등은 아팠으며 머리는 한자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돌아가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안동에 남은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땅을 관리했습니다. 100마지기가 넘는 논밭에서 나오는 수확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장사? 곡식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도 사고 팔고 싶습니다. 장한영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거라. 민호는 곡식으로 번 돈으로 포목을 사서 다른 지역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자기를 사서 안동에 가져와 팔았습니다. 작은 이익이었지만 쌓이고 쌓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민호의 재산은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사가 잘 되어 돈을 좀 벌었습니다. 형님은 공부가 잘 되시는지요? 하지만 민국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국은 이제 제법 약재를 다룰 줄 알게 되었고 간단한 진맥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 약사가 민국을 칭찬했습니다. 자네 소질이 있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훌륭한 의원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국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의원이 된다 한들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동생은 벌써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어느 날 민국은 시장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민국이 아니냐? 오, 성호야. 성호는 한양에서 약재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 의원 공부한다며? 그거 돈 안 돼. 그래. 차라리 나처럼 약재 장사를 해. 의원들한테 약재 납품하면 돈 쏠쏠하게 벌어. 민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너 의술 배우고 있으니까 약재도 잘 알잖아. 같이 사업하자. 민국은 망설였습니다. 정약사 선생님은 아직 1년은 더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만 배우겠습니다. 민국이 정약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약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아직 반도 배우지 못했네. 지금 그만두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국은 성우와 함께 약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국이 약재를 감별하고 성우가 거래처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우가 품질 나쁜 약재를 비싸게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안 돼. 환자들이 이런 약재를 쓰면 병이 악화될 수도 있어. 민국이 반대했습니다. 병이 악화되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장사꾼이잖아. 하지만 너 돈 벌기 싫어? 그럼 혼자 해. 민국은 갈등했습니다.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결국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약재상 물건이 엉터리래. 거기서 약 쓴 환자가 더 아프대더라.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겼습니다. 성우가 민국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약재를 제대로 봤어야지. 너야말로 왜 나쁜 약재를 들여왔어? 두 사람은 싸우고 결국 동업을 청산했습니다. 민국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도 다 날렸습니다. 그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지냈습니다.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약사 선생님 말을 들을 걸, 끝까지 의술을 배울 걸, 동생에게 돌아갈 걸. 하지만 자존심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같은 시각 민호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안동을 넘어 경상도 전역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곡식, 포목, 도자기, 철물까지 다양한 물건을 다뤘습니다. 사람들이 민호를 칭찬했습니다. 장씨 댁 작은 아들 참 사업수완이 좋아. 게다가 사람 됨됨이도 좋지. 민호는 돈을 벌수록 형 생각이 났습니다. 형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는 형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답장이 없으셔서 걱정입니다. 제가 한양에 가도 될까요?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불안했지만 형을 믿기로 했습니다. 분명 바빠서 답장을 못하는 것이겠지요. 5년이 흘렀습니다. 민국은 한양 뒷골목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픈 사람을 봐주고 약을 지어주며 돈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명성 있는 의원들은 민국을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 정약사 선생님께 배우다 중간에 그만뒀대. 의술도 제대로 못 배운 주제에 의원 행세를 하네. 민국은 점점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는가? 어느 겨울날 민국은 길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쳐 갔지만 민국은 멈춰 섰습니다. 의원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남은 양심이었을까요? 그는 노인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심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국은 아버지에게 받은 의학서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펼쳐보는 책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처방을 찾았습니다. 강심 처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약재는 비쌌습니다. 민국은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노인을 위해 돈을 쓴다고. 하지만 결국 그는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을 지어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고맙소. 노인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됐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의원이요. 민국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의원도 아닙니다. 아니요. 진짜 의원은 의술보다 마음이 중요하오. 노인은 며칠 머물다 건강을 회복하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민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선행이 복으로 돌아올 것이오. 민국은 그저 덕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노인이 한양 가명의 의관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가명에 민국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구했던 젊은 의원이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마음씨도 좋습니다. 가명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장민국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예, 접니다. 가명에서 일할 의원을 찾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시겠습니까? 민국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약재를 감별하고 처방을 쓰는 시험이었습니다. 민국은 아버지에게 받은 의학서에서 본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3년 동안 배운 것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합격했습니다.
가명의원이 된 것입니다. 월급도 나오고 숙소도 제공되었습니다. 민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바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의술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사람을 살리면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민국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환자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명성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2년이 지나자 민국은 가명에서 인정받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안동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 장한영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민국은 급히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7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정 앞에 동생 민호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민호가 일어나 형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소식이 늦었구나. 두 형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민국은 동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경상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집, 많은 하인들, 가득한 창고. 하지만 민호는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제 한양에 돌아가실 건가요? 그래야지.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형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민국은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어느 저녁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미안하다. 부끄러워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 민국은 지난 7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괜찮다. 가명의원으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게 다행이네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민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 없으셨니? 있으셨어요. 형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민호가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형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민국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민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나를 원망했을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랐다. 재산은 빼앗길 수 있지만 기술은 빼앗기지 않는다. 남을 살리는 의술을 가진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를 바란다. 민국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형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뭔데? 사실 저도 처음엔 아버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형님께만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시나 했죠. 그랬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아버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저는 장사에 소질이 있고 형님은 의술에 소질이 있으니까요.
민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셨던 거구나. 그날 밤 두 형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세월의 오해와 아픔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국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재산을 지키고 늘린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마음씨가 변하지 않은 것이 더 대단하다. 민호도 대답했습니다. 형님도 대단하세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의원이 되셨잖아요. 아버님 말씀대로 형님은 진짜 부자세요. 민국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의술을 연마했습니다. 정약사를 다시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약사가 반가워했습니다. 오자네, 그동안 어디 있었나?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로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좋아, 다시 시작하세. 민국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의학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가 보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국은 이제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병을 잘 고쳐 소문이 났습니다. 양반집에서도 민국을 찾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차별 없이 진료했습니다. 그의 의원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민국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번 돈의 절반은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데 썼습니다. 사람들이 민국을 존경했습니다. 장 의원은 참 훌륭한 분이야.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지. 민국은 행복했습니다. 재산은 동생만큼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한편 민호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형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한양에 가서 형을 만나야겠다고. 그는 안동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해 형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장민국 의원요? 청계천 쪽에 의원이 있어요. 민호는 형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의원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환자 틈에 섞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 민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형님. 두 형제는 껴안았습니다. 환자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가 의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 환자들이 형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던데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민국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야. 그날 저녁 두 형제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형님, 제가 한양에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종종 오게 될 것 같아요. 좋지, 그럼 자주 보겠네. 그리고 형님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 상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아프면 형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민호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로부터 2년 후 민국에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인이었는데 얼굴에 병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배가 아프고 피를 토합니다. 민국이 진맥했습니다. 위장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아프셨습니까? 1년쯤 됐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민국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여인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건강해지시면 됩니다. 여인은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료? 예, 청소도 하고 약재 정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국은 고민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의원에 젊은 여인이 있으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희는 성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환자들을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민국은 소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편안함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환자가 없었습니다. 민국과 소희는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소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국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바빠서. 거짓말이시네요. 바쁜 사람도 다 결혼하던데요. 민국이 웃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데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국이 놀라서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눈은 민국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 의원님, 저는 의원님을 사랑합니다. 민국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소희 씨, 나는 양반이고 당신은 평민이 아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오.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소희가 민국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원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민국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소. 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시면 사랑한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민국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오. 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하지만 의원님 세상이 뭐라든 저는 상관없어요. 의원님만 절 사랑해 주시면 돼요. 민국은 소희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다음 날 민국은 동생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신데. 민호야, 내가 결혼하려고 한다.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누구세요? 우리 의원에서 일하는 소희라는 여인이다. 좋은 분이시겠네요. 민국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녀는 평민이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나도 안다. 우리 집안의 채통을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지.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알고 있다. 그래도 결혼하시겠어요? 민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럼 하세요. 뭐? 형님, 우리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민국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그랬어요. 제가 장사할 때도 신분 보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라고 하셨어요. 민국과 소희는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민호가 주례를 섰습니다. 친구들과 환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물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반이 평민과 결혼하다니 집안이 망하겠어. 하지만 민국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희와 함께라면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원 옆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소희는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고 민국을 내조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국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아기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국의 의원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대신들도 민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환자들을 차별 없이 돌봤습니다. 민호도 계속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지점을 둔 대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후회하세요? 뭘? 처음에 작은 보자기를 선택한 거죠. 민국이 웃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하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진짜 보물을 주셨으니까. 진짜 보물이요? 그래. 의술이라는 보물, 사람을 살린다는 보람이라는 보물, 그리고 소희라는 보물까지.
민호도 웃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형님이 작은 보자기를 선택해 주셔서. 왜? 그래야 제가 큰 보자기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두 형제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20년이 흐른 어느 겨울날 민호는 한양 도성 밖 주막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형을 찾았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엉켰습니다. 사실 주막의 노인은 민국이 아니었습니다. 민국은 여전히 한양에서 명의로 살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옛날 민국과 동업했던 성호였습니다. 성호는 나쁜 약재를 팔다 파산했고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민국이 우연히 주막에서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호, 민국이냐? 그래, 나다. 민국은 성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씻기고 입히고 먹였습니다. 왜 날 돕니까? 성호가 물었습니다. 우린 원수 아니냐? 원수라도 사람은 사람이야. 민국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망쳤어. 이미 지난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냐? 착한 게 아니야. 그저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할 뿐이지. 민국은 성호를 자신의 의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간단한 자비를 시켰습니다. 성호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1년 후 성호는 민국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사람이 됐어. 어디 가려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국이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작은 장사라도 해. 받을 수 없어. 받아. 친구 아니냐. 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민국은 성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기회를 주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세월이 흘러 민국은 예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환자를 돌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의원으로 살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의원이 되었습니다. 민국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것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민호도 예순이 되었습니다. 그도 사업에서 은퇴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두 형제는 이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주 만나 옛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우리 참 복받았어요. 그래, 정말 그렇구나.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서로 덕분이지. 두 형제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민국과 민호는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비석 앞에 술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국입니다. 민국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작은 보자기는 작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의원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렸고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큰 보자기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재산은 나눌수록 줄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늘어난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형제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국의 아들은 더 훌륭한 의원이 되었고, 민호의 아들은 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할아버지 장한영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인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들려주지 말라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왜 들려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무 진실해서 아이들이 세상의 거짓을 견디지 못할까 봐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에 실망할까 봐였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교훈은 언제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장한영은 두 아들에게 각각 다른 것을 주었지만 결국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보자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으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선택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장한영의 두 아들처럼 여러분도 현명하게 선택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